중학교 1학년 미래엔 3과 본문입니다. 지난 2과에서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원형을 포함해서 총 5가지 모양으로 바뀌는데 오늘은 그 5가지 모양 중에서 과거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제라고 하는 문법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합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행위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을 표현하는 시스템,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어형 변화라고 하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동사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 이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제라고 하면 time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시제와 시간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시제로는 현재로 표현되어 있는데 시간은 과거인 경우도 있고 시제로는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시간은 현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I wish I had more time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사를 보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 시제이지만 실제로 이 문장이 표현하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시점이 지금인 겁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소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표현되는 시제와 실제로 나타내는 시간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시제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중학교 1학년에서의 시제는 대체로 표현되는 시제와 실제 시간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과거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형, 원형을 알고 그 동사의 과거형을 알기만 하면 그 문장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해도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가 되어버립니다.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장 내용의 전체를 지나간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과거 시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과거와 현재가 있으면 미래도 있겠죠. 그런데 영문법에서 미래를 표현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방법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꾸기만 해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미래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가 will 같은 조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바로 앞에다가 will 같은 조동사를 붙이면 그 문장은 순식간에 미래의 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이고 그리고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미래의 시제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형태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과거, 현재, 미래도 다양한 형 또는 다양한 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부적으로 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단순형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형 이외에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완료와 진행을 합친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더 구체적인 형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 진행형이 있겠죠.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로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 진행형, 미래도 단순형, 완료형, 진행형, 완료 진행형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겠죠.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면 시간을 12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문법에서 이 12가지 세부적인 시간 표현 방법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익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12가지가 항상 자주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과에서 배웠던 것이 시제 중에서도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과에서 배웠던 것은 현재 시제에서 진행형이 포함된 현재 진행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3과 본문에서는 과거 시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바꿔서 문장 전체를 과거 시제로 만드는 다양한 문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사의 원형을 알고 과거형을 알면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또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겠죠.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 순식간에 문장 전체를 그렇게 시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have a cat on our team.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팀에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표가 있으니까 한 개의 문장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we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보통 이런 인칭 대명사가 나오려면 앞에 어떤 명사를 쓰고 나서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인칭 대명사인데 앞에 어떤 특정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we를 쓴 겁니다. 나중에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we는 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들로 이루어진 팀에 고양이 한 마리가 멤버로 가입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Coach Biscuit's team was on the field for Saturday practice. Coach Biscuit's team이라고 할 때 여기에 어포스트로피에다가 s를 붙였네요. 보통 이것은 is를 축약한 모양이거나 아니면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는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소유격의 의미죠. 비스켓 코치의 팀이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여기에 Coach Biscuit은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대문자로 썼죠. 본문중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토요일 연습을 위해서 필드에 나와 있는 중입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여기 있는 이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면서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는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경기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모양이 특이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비동사의 모양은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am이라고 하는 것과 is 그리고 are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쓴 것은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쓰는 모양이고 이것이 과거형으로 바뀌면 각각 다른 모양이 됩니다. am과 is는 둘 다 was가 되고 그리고 are의 과거형은 were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was나 were로 쓰게 되면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was라고 하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썼으니까 비스킷 코치의 팀이 경기장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라고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시제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간을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은 한정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토요일 연습을 위해서 경기장에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3년 전을 말하는 건지 어제를 말하는 건지 한 달 전을 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표현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과거의 특정한 시간을 표현하려면 별도의 부사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2개월 전에 같은 그런 특별한 표현이 있어야 구체적인 특정 과거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대략적인 시간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I have some exciting news for you.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흥미있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news라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exciting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 exciting의 품사를 묻는다면 형용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news라고 하는 단어에 s로 끝나다 보니까 이것이 new의 복수형 s를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ews라는 단어 자체가 s로 끝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수형의 s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I는 코치 비스킷 본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코치가 직접 우리 선수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We have a new member. 우리는 새로운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 시제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멤버가 한 명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비스켓 코치가 말한 내용이 큰 따옴표, 이 따옴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서 말한 내용을 직접 표현하는 이런 것을 직접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say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형을 쓰지 않고 said라고 하는 과거형을 쓴 걸 봐서 과거 시제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을 내뱉은 것은 과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have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have도 그렇고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말할 당시에는 현재 시점으로 얘기를 했겠죠. 새로운 선수가 한 명이 왔다고 소개를 하면서 비스켓 코치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veryone, let's welcome our new friend. Kathy, please come out. 모두들, 여러분들이라고 선수들을 부르는 말이죠. 대명사이겠습니다. let's라고 하면 뭐뭐뭐뭐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에서 let's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유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청유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Let's welcome 할 때 이때 welcome이 동사이죠. 우리의 새 친구를 환영합시다. 환영해 줍시다. 그러고 나서 그 새 친구의 이름이 캐티인 모양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오다이고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네요. 그러면 동사에다가 부사가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동사와 부사가 결합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동사에 부사가 붙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어떤 역할로 도와주는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come out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come은 오다인데 come out이니까 out이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바깥으로 오십시오. 즉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앞에 이렇게 please 같은 부사를 붙이게 되면 좀 더 공손하게 말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let'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권유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금 여기처럼 Kathy 나오세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무슨 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은 명령문에 속합니다. 명령문은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강하게 시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볍게 지시하거나 권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까 첫 문장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문장을 서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평서문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이죠. 그리고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문이 있었고 또 뭐뭐 하세요 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 있죠. 이런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여기에 everyone 하고 나서 콤마가 찍혀있고 또 Kathy 하고 나서 콤마가 찍혀있죠. 여기 있는 everyone도 마찬가지고 Kathy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말이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Kathy야 라고 하는 말이고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말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줘서 나머지 부분과 구분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문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Coach, is the new member a cat? Max shouted. 코치님 하고 나서 새로운 멤버가 고양이인가요? 라고 맥스가 소리쳤습니다. 이 콤마 같은 것도 문법적으로는 참 다양한 기능을 가집니다. 보통 열거하거나 나열할 때 주로 많이 쓰죠. A, B, C, 이럴 때 콤마를 씁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이름을 부르거나 호칭을 쓰고 나서도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분리를 하고요. 또 날짜를 얘기할 때 콤마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주소를 표현할 때도 영어권에서는 작은 주소, 구체적인 주소를 먼저 쓰고 점점점 넓은 주소로 갈 때 그때 콤마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인용문을 집어넣을 때 그때도 콤마를 씁니다. 부사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구 같은 것을 문두로 보내서 문장을 시작할 때 그때도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이런 콤마도 문장에서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합시다.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있죠?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의문문으로 바꾸거나 평서문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이 비동사의 자리를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s를 자리를 옮겨서 여기 이 자리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he new member is a cat 이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멤버는 고양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서문이 되는 것이고 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옮겨서 문두로 보내게 되면 그러면 또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가 있고 그 주어 바로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이런 문장일 때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이 비동사를 문두로 주어 앞자리로 보내면 순식간에 의문문이 됩니다. 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비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려면 비동사 바로 다음에다가 not을 집어넣기만 하면 이 문장은 전체가 순식간에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이 새로운 멤버를 소개를 하는데 기대했던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와서 맥스가 놀라서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코치 선생님, 새로운 멤버가 고양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 한 명이 러스티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I can't believe it, Rusty said.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러스티가 말하고 있네요.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깜짝 놀라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 핵심 문법이 등장해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can't라고 하는 말이 보이네요. 원래는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에다가 not을 붙인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축약된 모양이 can't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can 같은 것이 조동사입니다. 사자로 끝나는 걸로 봐서 이 조동사도 품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1과 2과를 공부하면서 기본 팔품사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조동사는 팔품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죠?
조동사가 팔품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동사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바로 앞에 쓰여서 동사 혼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표현하거나 또는 의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 품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동사가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조동사가 도와주지 못하면 이 동사만 가지고는 온전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미래 시제라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 그럴 때 모두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가정법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고 또 수동태 이런 것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태를 표현하거나 법을 표현할 때 그때도 역시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품사들처럼 조동사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조동사라는 것도 있고 서법 조동사라는 것도 있고 또 세미모덜이라고 해서 준 조동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조동사의 종류는 지금 당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자, 오늘은 수많은 조동사 중에 하나인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동사 can은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의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추가해주는지만 알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해줍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동사 앞에다가 can을 붙이면 뭐뭐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성의 뜻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비슷하지만 능력과 가능성은 좀 다르죠. 오늘같이 추운 날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할 때 you can catch a cold라고 쓰는데, 그때 can이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가능성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또 can이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도 can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라고 하면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즉 사진을 좀 같이 찍자라고 요청하고 부탁할 때 그때 can을 쓰죠. 또 다른 의미로 허락이나 금지를 나타낼 때도 can을 씁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고, 제안의 의미로 can을 쓰기도 합니다. Can I help you? 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좀 도와줘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죠. 중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나오는 can은 대체로 1번 아니면 2번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동사 can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문장에서 can이 나왔을 때 그 can이 어떤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오늘 본문 중에도 다양한 can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ca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서 첫 번째 뜻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러스티가 말하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의미겠죠. Let's be nice to her, said Coach Biscuit. 비스킷 코치가 말했습니다. 역시 let's로 시작하니까 뭐뭐뭐 합시다 라는 뜻이죠. 그럼 let's be nice니까 착하게 대합시다, 좀 친절하게 합시다 등등의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her이 누굴까요? 비스켓 코치가 새롭게 데려와서 소개하고 있는 그 새로운 멤버, 나중에 계속 나오겠지만 고양이입니다. 그 고양이를 가리키는 her입니다. him이라고 쓰지 않고 her이라고 한글로 봐서 수컷이 아니라 암컷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전체 내용은 어차피 동물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자한테 쓰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비스켓 코치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할 때 비스켓 코치가 말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비스켓 코치가 말했다 라고 할 때 Coach Biscuit 주어 그리고 동사 said 이렇게 썼죠. 주어 동사 순으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봤던 문장에서는 역시 따옴표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치 비스켓이 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뒷자리를 봤더니 코치 비스켓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중에 나와 있고 said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와 있죠. 아까 위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순서로 나왔는데 방금 여기서는 동사 다음에 주어 순서로 순서가 바뀌었죠. 위에처럼 주어 동사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밑에처럼 동사 주어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문장에서 이 코치 비스켓을 대신해서 인칭 대명사 he로 바꿔서 쓰게 된다면 그럴 때는 said he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he said만 됩니다. 고유명사로 주어를 표현했을 때는 주어 동사 또는 동사 주어 순서로 바꿔도 되지만 인칭 대명사로 표현했을 때는
주어인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이 순서로만 써야 됩니다. 특이하죠? But the dogs looked nervous. 하지만 개들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팀 전체가 다 강아지들로 이루어진 그런 팀인데 고양이 멤버가 새롭게 들어와서 이 개들은 전부 당황스러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살짝 살펴보고 갑시다. 방금 이 문장 속에 look 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우기로는 이런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이 일반 동사 안에도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2학년, 3학년 계속 문법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 동사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동사 중에 하나로 이 look 같은 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동사를 우리 문법 용어로는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감각동사를 영어로는 sensory verb라고 하는데요. sensory 할 때 이 sense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오감을 말하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나 감각적인 인상을 묘사해주는 그런 동사, 이런 것들을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문법에서 감각동사 하면 대체로 5개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5가지 동사가 대표적인 감각동사들입니다. look 하면 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라는 뜻이고 sound는 어떠어떠한 소리가 나다, smell은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feel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taste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이 항상 감각동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taste만 하더라도 보통은 맛을 보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러면 언제 감각동사이고 언제 감각동사가 아닌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감각동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동사에다가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smell good이라고 하게 되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sound good 하게 하면 좋게 들립니다. look good이라고 하게 되면 좋아 보입니다. taste good이라고 하게 되면 좋은 맛이 납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본 문장에서 look 다음에 nerv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초조해 보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사가 look이 아니라 look의 과거형인 looked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면 초조해 보입니다가 아니라 초조해 보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동사의 모양을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look이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되는 거니까 look으로 고치면 끝이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가 순식간에 현재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위에 있는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이때 said를 say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코치 비스켓이 3인칭이고 단수이다 그죠? 그리고 시제를 현재로 바꿨을 때는 say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says라고 바꿔야 완벽한 현재 시제가 되는 겁니다. We never had a cat on our team, they said. 우리는 절대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에 고양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팀에는 고양이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코치가 고양이를 멤버로 데려왔으니까 멤버들이 당황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개들로 이루어진 그 팀 멤버들을 말하겠죠. 이 문장의 시제도 과거이죠. 원래는 say라고 써야 되는데 이 say의 과거형인 said로 바꿈으로써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ad를 썼네요. 동사 had는 have의 과거형이죠. have라는 동사를 과거형을 써서 과거 시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 고양이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팀 앞에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팀에니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것 같지만 어떤 팀의 멤버를 뜻할 때 그때는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여기 있는 never는 대표적인 부정어 중에 하나이죠. not 같은 부정어도 있지만 좀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그때는 never를 씁니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팀에 한 번도 고양이가 있었던 적이 없다. 고양이가 우리 멤버였던 적이 없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Maybe Kathy never had a dog on her team. 그랬더니 코치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네요. 아마도 maybe 이런 것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Kathy도 고양이 이름이 Kathy였죠. Kathy도 자기의 팀에 한 번도 개를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다. 개들로 이루어진 팀에 고양이가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고양이 팀에 개가 있었던 적도 없겠지라고 하면서 반박을 해주고 있는 말이죠. 역시 이때 had도 have의 과거형을 쓴 겁니다.
여기에서 her team이라고 할 때 여기에 her은 누굴까요? 여성 인칭 대명사를 쓴 거니까 앞에 있는 캣띠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Now let's play a game, Coach Biscuit said. 비스켓 코치가 말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치가 말했던 내용인 거죠. Now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도 역시 부사입니다. 이제 let's play a game, 경기를 합시다. 역시 let's로 시작하고 있는 이런 문장이니까 권유문이겠습니다. 그리고 now 다음에 여기도 콤마가 살짝 들어갔죠. 부사 덩어리나 전치사 덩어리를 문두로 자리를 옮겼을 때 그럴 때도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주기도 합니다. But can she play fetch? She's not a dog. Only dogs can play fetch. Rusty said. 여기까지가 러스티가 말한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Play fetch는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공을 이렇게 던지면 강아지가 달려가서 그 공을 물어오는 그런 놀이를 play fetch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칭 대명사 she가 가리키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고양이 Kathy이겠죠. 그리고 이 문장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동사 can의 위치만 옮기면 되죠. She can play fetch 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어주게 되면 그때는 병서문이 되는 것이고 조동사 can을 문두로 보내고 물음표를 찍어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기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조동사는 동사 play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했었죠. 어떤 의미를 더해줄까요? 이 고양이 캐티가 fetch 놀이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그런 조동사이죠. 캐티는 개가 아니잖아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lay fetch 하는 것은 개들만 할 수 있지 저런 고양이가 어떻게 개들이 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apostrophe에다 s가 붙어 있네요. 이것은 is를 축약한 모양이죠. 오직 개들만이 play fetch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능력의 의미로 동사 play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간단한 문법 하나만 보고 갑시다. only 같은 이런 단어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것도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 부사가 꾸며주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대체로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부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줍니다.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부사는 이거 말고도 명사를 꾸며주는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이 부사 only가 방금 이 문장에서 꾸며주고 있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dog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개들만이 play fetch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러면 only라고 하는 부사의 위치를 바꿔서 동사 play 앞에다가 자리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죠? 개들이 play fetch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부사는 어지간한 것들을 다 꾸며줄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Be nice, we can teach her, another dog said softly. Be nice라고 했으니까 역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우리 문장의 종류 중에서는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착해라, 제발 착하게 행동하자, 좀 친절하게 대하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고양이 캣띠는 play fetch를 못할 테니까 우리가 이 캣띠를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니 착하게 행동하자, 참 잘해주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드럽게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역시 가운데 있는 can도 가르쳐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가 되겠죠. Coach Biscuit said, Kathy, this is your first day, so you can watch and join the game anytime. 코치 비스켓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따옴표 해서 직접 말한 내용을 먼저 쓰고 비스켓 코치가 말했다라는 부분을 뒤쪽에 썼는데 또 방금처럼 코치 비스켓이 말했습니다 하고 나서 말한 내용을 또 뒤쪽에 쓰는 이런 순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코치 비스켓이 말했습니다처럼 항상 주어를 먼저 쓰고 동사를 나중에 쓰는 이 순서만 가능합니다. 역시 캐티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는 것은 이름을 부르고 나서 호칭을 쓰고 나서 콤마를 찍어준 거죠. 그리고 this는 이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오늘 정도라고 봅시다. 오늘은 너의 첫 번째 날이다. 너가 우리 팀에 합류한 첫 번째 날이다. 그래서 문장 속에 and가 들어있으니까 연결하는 거 찾아야죠. 왼쪽에 있는 watch라고 하는 1번 동사랑 join이라고 하는 2번 동사를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 이 문장 속에도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you can watch, you can join 이 두 가지로 연결되겠죠. 이때 you도 역시 인칭 대명사니까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죠. 바로 앞 문장에 있는 cat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캐티, 너는 볼 수 있고 합류할 수 있다. 경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합류할 수 있다. 언제든 합류할 수 있다. 언제든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경기 규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일단 와서 한번 보고 언제든 원하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때 can은 능력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허가의 뜻으로 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봐도 된다 또는 참여해도 된다 라고 코치가 캐티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번 단어의 핵심 문법이 조동사 can이기 때문에 이 can이 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여러분들의 학교 영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The game began.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began이라고 하는 것은 begi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사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The game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인데 이 주어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s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 the game은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가 주어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begin이라고 쓰면 안 되죠? 3인칭 단수형인 begins를 써야지 문법적으로 정확하겠죠. 캐티는 봤습니다. 조용히 봤습니다. silently라고 하면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역시 watch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인 watched를 썼죠. 그러면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캐티라고 하는 주어는 달라지지 않을 테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캐티도 역시 3인칭이고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뒤에 나오는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인 watches라고 써야지 올바른 3인칭 단수형이 되겠죠. Can somebody get the ball? It's going over the fence. Rusty shouted. 자, 역시 표면적으로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동사 can이 들어있네요. 누군가가 저 공을 잡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can은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팀 멤버들한테 공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 can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서는 능력으로 해석해도 되겠고 부탁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법도 기억합시다.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될 것 같으면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야 되고 s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하는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도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없었더라면 somebody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리에 gets 같은 3인칭 단수형을 써야 되는데 조동사 can이 나왔고 그 can 뒤에 나오는 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get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fence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때 it는 it is를 축약한 말이죠. it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it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면 바로 앞에 있는 the ball이었습니다. 그 공이 그리고 지난 2과에서 배웠던 문법이 또 등장했죠. 여기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in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진행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해석할 때도 진행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야 되니까 그것이 담장 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되겠죠.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시 나오고 또 반복되고 하고 있죠. 오늘 배웠던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본문을 다 끝냈을 때는 엄청난 실력이 되어 있겠죠. 러스티가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ove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전치사 over가 들어가면 보통 위로 또는 어디를 넘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ver를 쓴 이유는 그 공이 담장 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over를 썼겠죠. 참고로 어디 위에 라고 할 때 above 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도 있긴 한데 above하고 over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above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 어디 위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over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경계를 가로질러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ove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I'll get it. 이때 캐티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그것을 잡을게. 여기 I will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I will 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축약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will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조동사이죠? 조동사니까 뒤에 있는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can이 다양한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는 것처럼 will 역시 다양한 의미로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중학교 문법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will은 미래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will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있는 will이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내가 잡는다가 아니라 내가 잡을게 라고 하는 미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it도 역시 the ball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Everyone looked at the ball and ran toward it. 여기에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부터 찾아볼까요? 접속사 바로 뒤에 보니까 ra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 look이라고 하는 동사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 1번 동사, 2번 동사 이렇게 동사 연결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앞에 있는 looked도 look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고 ran도 ru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and로 연결할 때는 동사라고 하는 문법적 성질도 동일해야 되지만 looked, ran이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의 시제도 함께 일치시켜주고 있는 것이 보이죠. 모두가 봤습니다.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그 공을 봤고요.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the ball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여기서 또 한번 시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시제가 과거인데 이것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동사의 모양만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everyone 이라고 하는 이 주어는 특이하게도 3인칭이면서 단수인 주어입니다. every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문법적으로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복수 아닙니다. 조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look으로 쓰면 안 되고 3인칭 단수형인 looks 그리고 마찬가지로 run이라고 쓰면 안 되고 runs라고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oward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치사 중에 to라고 하는 것도 어디로 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to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toward를 쓰는 것과 to를 쓰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toward는 어디를 향해서 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 속에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까지 또는 어디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to를 쓰는 경우는 대체로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ran to the door 이렇게 문장을 썼다면 그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라는 말인데 여기에 전치사를 toward를 쓰지 않고 to를 썼다면 이 문장 속에는 그 사람이 문까지 실제로 갔다, 문에 도달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They bumped into each other and fell down. 그들은 이라고 할 때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앞 문장에 나왔던 everyone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참고로 여기에 bump into라고 하는 말은 부딪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딪히는데 누구한테 부딪히냐면 each other, 서로라는 뜻입니다. each other과 비슷한 표현 중에 one another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each other 같은 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 품사로는 대명사라고 하는데 특히 상호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딪혔습니다. 역시 bump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과거 시제로 만들었네요. 그럼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fell down,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도 동사 1번, 동사 2번 연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fell이라고 하는 것은 fall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아니죠? 이렇게 동사와 결합돼서 쓰인 부사입니다. 부사 down은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좀 더 더해주고 있죠? 그냥 fell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데 down이라는 부사를 붙이니까 그 동작이 아래로 라고 하는 방향의 의미가 살짝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로 부딪혀서 아래로 떨어지고 넘어졌습니다. Then Kathy jumped into the air and got the ball. Then 바로 그때 그러자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를 문두로 보냈을 때는 콤마를 찍어준다라고 했었죠. 캐티가 점프를 했습니다. 하늘로, 공중으로 점프를 했네요. 여기 into라고 하는 전치사도 어디로인데 글자를 가만히 보니까 in이라고 하는 말과 to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네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고 to는 어디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into라고 하게 되면 어디 안으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늘로, 공중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았습니다. and라는 접속사는
jump라고 하는 1번 동사와 got이라고 하는 2번 동사를 붙여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역시 시제 연습해 봅시다.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바꾸시오. 그러면 Kathy는 3인칭 단수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jumped를 jumps로 바꾸면 되겠고, 그리고 got을 get에다가 s를 붙인 gets로 바꾸면 순식간에 이 문장 전체가 현재 시제가 되겠죠. She quickly passed it over. 역시 she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캐티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캐티는 재빨리 같은 것이 품사로 부사입니다. 패스했습니다. 패스하다라는 것은 건네다, 넘겨주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the ball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습니다. 문장 끝에 있는 이 over가 품사가 부사인데 이 부사를 왜 붙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pass it 이라고 표현해도 문장은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over를 붙이면 동사의 의미가 약간 더 구체적이 된다 그랬죠. 만약에 그냥 패스라고만 했다면 공을 건넸다, 즉 다른 사람에게 공을 전달했다 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였을 텐데 pass it over 라고 하게 되면 공을 넘겨주었다, 머리 위로 넘겼든 아니면 장애물을 넘어서 넘었든 아니면 상대편에게 전달했든 어떤 그 공의 방향이나 움직임의 경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약간의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Wow, Kathy, how did you do that? 팔품사 중에서 wow 같은 이런 말들은 감탄사이겠습니다. 그리고 감탄사도 역시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서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캐티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것을 했니? 이때 대신 캐티가 하늘로 점프를 해서 공을 재빨리 낚아채서 패스를 해줬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did와 뒤에 있는 do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는 you인데요. you 바로 다음에 나오는 do를 동사라고 불렀죠. 그러면 앞에 있는 did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특히 do나 did 같은 이런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줄 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도 동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They like apples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평서문이죠? 이 평서문에서 like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like라는 동사에 not을 바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조동사 do의 도움을 받아서 do not like 또는 짧게 줄여서 don't like라고 하게 되면 like가 반대말이 돼버리죠. 그럼 그들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을 때 like라는 동사를 문두로 자리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조동사 do의 도움을 받아서 do they like apples? 물음표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의문문이 되죠. 이것처럼 do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조동사 중에도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는 일부 조동사가 있거든요. do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do의 과거형인 did를 써서 전체 문장의 시제를 과거로 쓴 겁니다.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인 do를 쓸 겁니다. The dogs were surprised. 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저렇게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분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원래 surpris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동사의 모양을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ed 같은 것을 붙여서 과거 분사로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것과 과거 분사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방금 여기서처럼 surprised라고 과거 분사형을 쓰게 되면 누군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After the game, everyone talked about Kathy. 경기 후에 모두는 캐티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after는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할 때 이때 talked도 talk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그러면 역시 이 문장을 현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everyone은 그대로 올 텐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everyone은 3인칭이고 단수라는 점이죠. 그러면 talk를 쓰면 안 되고 talks로 s를 붙여야 3인칭 단수형이 됩니다. 캐티에 관해서라고 하는 about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We have a cat on our team now. I'm so glad, said Max. 우리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 팀에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들로 이루어진 팀이었는데 이제 고양이도 우리 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팀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라고 표현할 때 전치사 in을 쓰지 않고 on을 쓴다고 했었죠. now 같은 이런 말이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이 문장을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have라고 하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had로 쓰면 이 문장은 순식간에 과거 시제가 됩니다. 이때는 now 같은 부사가 아니라 다른 부사로 바뀌겠죠. 예를 들면 yesterday라든지 아니면 last year 같은 그런 과거를 나타내는 다른 말과 어울려야 되겠죠. 고양이가 우리 팀에 있어서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쁘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품사로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너무 기쁘다 라고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런 so 같은 것을 품사로는 부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said max라고 했지만 이 자리를 바꿔서 max said 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Great, Coach Biscuit said we have another new member. 멋지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여기에 느낌표가 붙어 있으니까 문장이 하나 끝났습니다.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장을 완성했네요. 그렇다면 이때 great는 감탄사로 쓰인 grea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스켓 코치가 말하기를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멤버가 한 명이 있다. A dog or a cat? Everyone got excited. 이번에는 개인가요? 아니면 고양이인가요? 모두가 흥분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문장은 맞지만 문법적으로 온전한 구조를 다 갖추어서 한 것은 아니죠. 보통 이런 구어체에서는 주어 동사 같은 것들을 흔히 생략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장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흥분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때 동사 got을 썼는데 현재 시제로 바꾸자면 get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everyone이 3인칭 단수니까 get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ot 이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써도 비슷한 의미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everyone was excited 라고 하게 되면 모두가 신이 났다, 흥분했다 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 everyone got excited 라고 하게 되면 상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흥분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변화되는 느낌을 살짝 담고 있는 표현이 get입니다. 쿠키, please come out. 쿠키야, 나오거라. 코치가 말하네요. 새로 오는 친구의 이름이 쿠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쿠키는 고유명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동사 앞에다가 please 같은 말을 붙여서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명령문이겠습니다. come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네요. 그러면 의미가 살짝 더 구체적으로 풍성해지죠. come 하면 오다, 이거 come out이니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Coach Biscuit called out to the new member. 코치 비스켓이 call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out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일단 뒷부분은 살짝 가려놓고 그러면 call out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call은 보통 전화하다 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데 out이 더해지면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다, 소리쳐 부르다, 크게 외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call out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크게 외쳤냐면 새로운 멤버를 향해서 새로운 멤버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리 친구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역시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동사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called의 현재형인 call인데 조심할 거 코치 비스켓은 3인칭 단수라는 거. 그러니까 call에다가 s를 붙여야 되겠죠. calls out to the new member. 그러면 이 문장은 현재 시제가 됩니다. 이번 3가 본문에서는 시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했었죠. 영어로는 tense라고 한다. 영어에서 시제는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동사의 어형 변화만 알면 여러분들은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또는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동사의 과거형만 알면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는 것도 어렵진 않겠죠. 특히 현재 시제로 바꿀 때 조심할 것이 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 시제를 쓸 때 3인칭 단수형을 쓴다. 그래서 s나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문법으로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기도 하고 또는 동사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 나왔던 조동사는 3가지가 있었죠. 먼저 do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었습니다. 이 do라고 하는 조동사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조동사였습니다. 또 다른 조동사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있었죠. 주로 능력이라든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an입니다. 또 다른 조동사로 will이라고 하는 것도 본문 속에 등장했습니다. 이 will은 동사 앞에 붙어서 이 동사의 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런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원형으로 써야 된다.
오늘 본문 중에 또 다양한 전치사가 있었다, 그죠? 전치사뿐만 아니라 부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치사마다 아주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부사도 단지 동사를 꾸며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동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동사의 의미가 미묘하게 바뀌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부사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동사 중에 또 특별한 종류 중에 하나로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어떤 상태나 인상을 묘사하는 그런 동사들인데 중학교에서는 감각동사 5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도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었죠. 가장 기본적인 평서문도 있었고, 뭐뭐 합시다라고 하는 권유문도 있었고, 그리고 질문하는 의문문도 있었고,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도 있었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도 있긴 한데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